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평범한 주부예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7년간 시어머니에게 당한 모욕과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에 관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연을 쓸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화목해 보이는 가정이 얼마나 잔인한 가면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악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말이에요. 그날 발견한 한 통의 편지는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죠. 아니, 그건 작은 시작에 불과했을지도 몰라요. 진짜 폭풍은 그 다음에 찾아왔으니까요. 긴 폭풍을 뚫고 온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나고 자랐어요. 부모님은 동네에서 작은 칼국수집을 하셨는데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인심 좋고 따뜻한 부모님 밑에서 행복한 가정에서 컸죠. 유진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사람이 더 귀한 재산이야.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죠.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 돈이 없어 보이는 분들에게는 몰래 김치를 더 주시곤 했어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도 자연스럽게 돈보단 사람을, 체면보다는 진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죠. 대학은 서울의 한 사립대 국문과를 나왔어요.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고 졸업 후에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책 만드는 일이 정말 좋았어요. 작가님들의 원고를 다듬고 표지를 고르고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사랑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친구 소개였어요. 대학 동기가 남편과 제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소개해줬는데 그날 남편이 실수로 제 원피스에 와인을 쏟았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어찌나 순수해 보이던지 화가 나긴커녕 오히려 웃음이 났어요. 수습하려고 손수건으로 닦아주려다가 더 번지게 만들고 급한 마음에 물을 가져오려다가 부딪히고 그 모습이 너무 어수룩해서 귀엽기까지 했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드라이 맡길 거예요. 아니 그럼 제가 드라이 빌어도 정말 괜찮다니까요. 그럼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사주시면 되죠.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됐고 얼마 뒤 사과의 의미로 저녁을 사겠다는 연락이 다시 왔어요. 첫 데이트 장소는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남편은 그날도 내내 긴장한 모습이었죠. 그날 좀 친해지고 나니 남편이 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셔. 아마 엄마 마음에 드는 사람 세상에 없을걸? 첫 만남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상했지만 오히려 솔직해서 좋았어요. 형들도 엄마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하고 결혼했는데 의사의 대기업 조건들은 다 좋지. 그럼 난 탈락이네? 나 진짜 작은 출판사 다니는데. 아니야, 상관없어. 난 그래도 네가 좋은데. 그때 남편의 얼굴이 빨개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참 순수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남편은 중견기업의 과장이었어요. 특별히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하지만 성실했고 다정했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너 정말 책 좋아하는구나. 데이트하는데 계속 서점 가자고 하고. 왜? 그래서 싫어? 아니, 좋아. 네가 좋아하는 모습 보는 게 난 더 좋아. 그런 남편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까다롭다는 시어머니를 볼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 날 시아버지를 처음 뵀어요.
남편에게 듣던 대로 시어머니와는 정반대로 정말 따뜻한 분이셨죠. 절 보더니 인자한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막내가 참 좋은 사람 만났네. 유진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시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안심했어요. 적어도 시아버지는 제 편이 되어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시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떠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우리 준호가 좀 답답해도 이해해줘요. 막내라 어리광도 있고 그래. 아니에요, 아버님. 준호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배려심도 넘치고요. 근데 그 옆에서 시어머니의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하다 불쑥 굳은 표정이 나오곤 했죠. 도리어 웃는 모습이 더 어색해 보였어요. 춘천? 거기서 뭐 하는 집안이라고? 부모님 두 분이 칼국수 집을 하시는데요. 어릴 때부터 오래 해오신 일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직업이야. 넌 어디 다닌다고? 뭐 출판사? 월급은 얼마나 되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어요. 그땐 처음이라 경계하시나 보다 생각했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날 밤 제가 가고 나서 시아버지와 크게 다퉜다고 해요. 그런 집안 며느리는 안 된다니까. 어디서 저런 애를 데리고 와? 애들 둘이 좋다는데 뭐가 문제야? 당신이 살 것도 아니면서. 시아버지가 강하게 밀어붙였대요. 그래서 우리도 결혼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결혼식 날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살면서 힘든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든든함도 딱 3년뿐이었답니다. 결혼 후에 시댁이 있는 분당으로 이사를 왔어요.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 일을 그만둬야 했죠. 대신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시간제로 일을 시작했어요. 뭐든 살림의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부끄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살림을 했는데 나름 균형 잡힌 생활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생각은 달랐어요. 속도 좋다. 어떻게 대학까지 나왔다는 애가 겨우 계산이나 하고 있어? 너 그 출판사 다닐 때도 월급 얼마 안 됐다며? 그러니까 마트 나갔지. 가장 힘들었던 게 매번 친정을 들먹이며 무시하는 말들이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정성껏 담가오신 김장김치를 보고는 냄새나서 못 먹겠다고 하질 않나. 아버지가 가져오신 막걸리를 우리 집은 양주만 마셔서요. 됐습니다. 그러더니 한쪽에 치워버리셨어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은 늘 웃으며 넘기셨죠.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돌아가시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눈물을 닦는 걸 봤거든요. 그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 시어머니의 구박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됐어요. 우리 큰며느린 전을 5가지나 부쳤는데 유진이 넌 겨우 3개 해왔어? 아니, 친정에서 이렇게 가르쳤어? 차례상도 제대로 못 차리면서 무슨 며느리야? 온종일 구박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으면 조용히 시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여보, 좀 봐줘. 올해 처음이잖아. 내가 보기엔 잘만 하는데. 시아버지는 늘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잔소리를 시작하면 슬그머니 나타나서 화제를 돌리거나 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셔서 분위기를 풀어주셨죠. 유진아, 마당에 꽃 좀 보러 갈까? 올해는 장미가 특히 예쁘게 폈어. 그렇게 저를 데리고 나가서는 조용히 위로해 주셨어요. 많이 힘들지? 우리 집사람이 좀 까다로워. 이해해줘. 괜찮아요, 아버님. 괜찮긴 뭐가 괜찮아. 눈에 다 보이는데. 조금만 참어.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시어머니가 절 구박할 때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였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더 심하게 굴었죠. 우리 큰며느린 대학병원 의사인데 막내는 마트에서 계산이나 하고 있으니 너희도 솔직히 대화도 잘 안 통하지? 그래, 이 학벌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우리 막내가 좋다니까 어쩌겠니? 내가 그냥 져준 거지.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주는 게 시어머니의 취미가 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차별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됐어요. 특히 용돈 문제로 심하게 차별했죠. 용돈 준 만큼 대우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그러다 어버이날이 왔죠. 큰형님은 봉투를 두툼하게 준비해왔고 저는 형편상 30을 준비해 넣어갔죠. 시어머니는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봉투부터 열어 확인했어요. 어머, 우리 큰며느린 100만 원이네? 역시 의사는 다르구나. 고맙다, 잘 쓰마. 그리고 제 봉투를 열더니 대놓고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유진인, 이게 다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다음엔 좀 더... 아니, 됐어. 나도 그럼 똑같이 30짜리 대접해주면 되는 거지.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정말로 실행이 옮겼어요. 큰형님 앞에는 전복구이, 한우, 각종 반찬을 푸짐하게 차려주면서 제 앞에는 김치와 밥만 놨죠. 자, 우리 큰며느린 100만 원어치 상, 넌 30만 원어치. 공평하지? 남편도 형님들도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시선을 피했어요. 시아버지만 화를 내셨죠. 여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애들이 나를 대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해주는 것뿐이야. 밥상 가지고 그러는 게 어딨어? 왜? 뭐 내 집에서 내 맘대로도 못해? 큰 싸움이 났고 결국 시아버지가 제 밥상을 다시 차려주셨어요. 하지만 이미 밥맛은 다 떨어진 뒤였죠. 그 뒤에 명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젠 형님들과 저를 비교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이들까지 대놓고 차별했어요. 형님 아이들에게는 용돈을 10만 원씩 주면서 우리 애들한테는 제가 잘못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1만 원씩만 줬죠. 할머니, 왜 우린 1만 원이에요? 막내가 물었을 때 시어머니가 한 말은 잊을 수 없어요. 너희 엄마가 할머니한테 효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너희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8살짜리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그날 밤 아이가 제게 와서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우리 싫어해? 아니야, 할머니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할머니가 속상한 일이 있으셔서 그래.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이미 상처받은 뒤였어요. 이 집안에서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견디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였죠. 시아버지는 재혼이셨어요. 첫 부인을 병으로 여의고 10년 만에 시어머니를 만나서 재혼하게 됐다고 들었죠. 가끔 시아버지가 오래된 사진첩을 보시는 걸 봤는데 그때마다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한 번은 제가 차를 들이러 갔다가 우연히 사진을 봤어요. 아버님, 젊을 때죠? 진짜 잘생기셨네요. 아니 무슨... 여긴 그 우리 딸 수연이라고. 지금은 걔도 나이를 꽤 먹었겠네. 시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지셨어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연락은 하고 지내세요? 아니야. 뭐 다 옛날 얘기지.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분명 그리움에 젖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첫째 딸을 만나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왜 당신은 과거에 연연해? 이제 새 가정이 있잖아. 우리가 가족이지. 그래도 내 딸인데. 딸은 무슨? 엄마 없는 애가 뭘 알아? 다시 만나면 당신 돈만 노릴 거야. 그런 싸움이 자주 있었대요. 시아버지는 점점 딸을 만나는 걸 포기하게 됐고 그게 시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저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됐죠. 그 불안함 때문인지 시어머니의 시아버지에 대한 감시는 정말 집착에 가까웠어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앞에 산책 좀. 산책? 혼자?
또 누구 만난 거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로 시아버지를 쳐다봤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시아버지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까지 깔았어요. 그것도 큰형님이 알려준 모양이더라고요. 요즘 노인들 치매 걸려서 길 잃는 경우 많대. 만일을 위해서니까 일단 깔아. 나 아직 그럴 나이 아니야. 집도 못 찾아올까 봐.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일단 하라니까. 아이 됐고 당신 핸드폰 줘. 시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수시로 시아버지 위치를 확인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뭐야 공원에 있네? 이 날씨에 거긴 뭐하러 가? 집에 와 당장. 한 번은 시아버지가 편의점에 간 걸 가지고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담배 사러 간 거지? 금연한다며. 아우 당신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시어머니는 편의점까지 차를 몰고 가서 시아버지를 데려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시아버지 손목을 잡고 끌고 갔죠. 이 사람이 창피하게 왜 이래? 창피한 줄 알면 집에나 있지 왜 돌아다녀? 내가 말 안 하고 어디 가지 말랬지? 시아버지는 집 앞에 나갈 때도 다 보고해야 했어요. 심지어 통장도 시어머니가 관리해서 현금도 딱 몇만 원 정도만 자유롭게 쓸 수 없었죠. 하루는 시아버지가 제게 몰래 부탁하셨어요. 유진아, 나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네? 아버님 무슨...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끼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어서. 집에서 주면 갚을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나이에 그것도 집안 어른이 그 돈이 없어서 며느리한테 돈을 빌리다니. 그래서 전 아버님께 시어머니 모르게 용돈을 드릴 때가 있었죠. 아버님, 안 그래도 용돈 드리려고 했는데 받으세요. 아니야, 이 돈 꼭 갚을게. 그리고 이거 비밀이야, 알지? 시아버지는 가끔 카페에 가서 혼자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오셨대요. 그게 유일한 자유시간이었던 거죠. 시어머니의 감시는 갈수록 심해졌어요. 시아버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문자는 누구한테 온 건지 다 확인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시아버지 친딸의 존재가 두려운 것 같았어요. 수연이 걔한테 연락 온 거 아니야? 당신이 지운 거 아니지? 아니라니까. 번호도 모른다고 몇 번을 말해. 핸드폰 줘봐. 확인해보게. 수연이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예민해졌어요. 그 애가 혹시라도 연락해 오면 바로 끊어. 들어줄 것도 없고 바로 끊으라고. 어떻게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내 딸인데. 딸은 무슨... 남이야 남. 당신하고 안 보고 산 세월이 얼만데. 당신은 원망할 거라니까.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의 눈빛은 죽어갔어요.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진아, 숨이 막힌다. 수연이가 잘 사는지 보고 싶은데. 한 번만 만나보고 싶은데. 그때 시아버지가 우신 걸 처음 봤어요. 그렇게 큰 어른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제 마음도 찢어졌답니다. 시아버지가 가끔 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그리움이 저에게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 2년차 되던 해에 큰 결심을 했죠. 어머니 모르게 수연 씨를 찾아서 부녀 상봉을 주선해주고 싶었어요. 아버님께 해드릴 만한 일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여보, 내가 아버님 딸 수연 씨 찾아보면 어떨까? 누나? 근데 엄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몰래 하면 되지. 일단 찾기만 해볼게.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남편도 결국 동의했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가끔 꺼내보시던 낡은 수첩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죠. 전화번호 하나와 오래된 주소가 있었어요. 먼저 초등학교 동창회부터 뒤지기 시작했어요. 나이대를 추정해서 하나씩 확인했죠.
그리고 드디어 한 사람을 찾았어요. 사진이 시아버지를 닮은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답장은 차가웠어요. 저를 버린 사람인데요. 20년간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이제 와서 왜요? 설명하고 싶었지만 메시지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설득했죠.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 갔다가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보게 된 거예요.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메시지 알림이 떴고 시어머니가 그걸 봤죠. 이게 뭐야? 수연이라니?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게 네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그 애를 찾아? 아버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순간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내리쳤어요. 살면서 부모님한테도 한 번 맞아본 적이 없던 전데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리로? 전 그냥 아버님을 위해서. 웃기지 마! 넌 그냥 우리 집안일에 참견하고 싶었던 거야.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빼앗아서 수연 씨와의 대화를 다 읽어봤어요. 2년이 벌써 일주일이나 연락하고 있었어? 어머니, 그냥 정말.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으로 수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시는 연락도 말라는 독한 말이란 말은 다 적더니 바로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어머니, 그러시면 너 내 앞에서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집에 오셨을 때 시어머니가 대뜸 소리쳤어요. 당신, 얘가 수연이 찾아서 연락하고 있었어. 당신이 시킨 거 아니야? 시아버지의 얼굴에 잠깐 희망 같은 게 스쳤어요. 하지만 곧 사라졌죠. 유진아, 너 정말이니?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그냥 조금 알아본 건데. 고마워. 하지만 이젠 그만둬. 시아버지의 목소리엔 체념이 가득했어요. 뭐? 고맙다고? 당신 정말... 됐어. 유진이도 날 위해서 한 일이야.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시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그날 밤 시어머니와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집안의 적으로 취급했어요. 너 같은 게 우리 집 며느리라니. 시어머니 등 뒤에서 몰래 그런 짓을 하고. 이래서 널 반대했던 거야. 친정교육이 그 모양이니 딸도 그 모양이지. 시아버지도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고마워하시면서도 미안해하시는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빛이었죠. 그리고 부쩍 더 우울해지셨어요. 희망이 있었다가 사라진 게 더 힘드셨나 봐요. 제 작은 선의가 오히려 시아버지를 더 고립시킨 셈이 됐죠. 아버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저 때문에 죄송해요. 아니야, 네 마음은 정말 고마워. 다 안다. 하지만 이젠 포기해야 할 것 같구나.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 어쩌면 좋니? 너희 시아버지가 안 일어난다. 꼼짝을 안 해. 급하게 달려갔더니 119가 와 있었고 시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어요. 사인은 심장마비.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믿기지 않았죠?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바로 전날 밤 시아버지가 제게 전화하셨거든요. 유진아, 자고 있었니? 아니에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우리 막내 잘 부탁한다. 너한테밖에 이 말을 못하겠어. 왠지 모를 이별의 인사 같았어요. 그때 더 여쭤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의 행동은 이상했어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거든요. 그래, 보험금 40억 받으면 노후는 걱정 없지. 혼자 잘 살면 돼. 조문객들 앞에서 한 말이에요.
다들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았죠. 남편도 형님들도 시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아버님 유품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장례 끝나자마자 너무 급하게 다 버리려고 했거든요. 쓸데없는 짐들 다 갖다 버려. 괜히 자리만 차지하지. 아, 엄마, 그게 무슨... 뭐, 죽은 사람 물건 둬서 뭐해? 시아버지가 아끼던 시계, 일기, 앨범, 모든 걸 쓰레기 취급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의 횡포는 극에 달했어요. 이제 옆에서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요. 시아버지가 그나마 방패가 되어주셨는데 이젠 아무도 없었죠. 모든 재산까지 쥐고 흔드는 시어머니의 독재는 절정에 달했죠. 큰아들, 이리 와 앉아. 큰아주버님이 시어머니 앞에서 여전히 어린이처럼 굽신거렸어요. 저번에 엄마가 그 사업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멋대로 계약했어? 큰아주버님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반대한 거였어요. 엄마, 그래도 이건 정말 좋은 기회. 시끄러! 너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알았어? 너희들도 다 알아들어?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어요. 차가운 눈빛에 모두가 움츠러들었죠. 큰아주버님은 고개를 떨구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형님은 옆에서 한숨만 쉬었죠. 모든 말에 순응하고 잘 따르는 둘째 형님네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 많았어요. 둘째, 너넨 요즘 무슨 골프 다닌다며? 돈을 뿌리고 다녀라 아주. 네? 아니, 그게 운동 삼아... 운동? 그 돈이면 나한테 용돈을 더 줄 생각을 해라 이거사. 그 돈 나한테 가져와. 둘째 형님네도 항변 한번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는 아들들의 인생 전체를 통제했어요. 직업, 취미,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 정말 모든 걸 간섭했죠. 너희들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내가 낳고 키웠으니까. 그날 저녁 아주버님과 남편이 마당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형,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어쩔 수 없지. 엄마가 우리 재산까지 다 쥐고 있잖아. 엄마 말 거스르면 당장 쫓겨날 거야.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냐고. 시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아들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아들들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건 시어머니가 통제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들도 철저히 통제했어요. 큰애야, 너 병원 수입 통장 나한테 맡겨라. 그래야 내가 정리를 해주지. 둘째, 너는 친정 재산 얼마나 되는지 리스트 작성해오고. 막내... 아유, 넌 볼 것도 없으니까 넘어가. 그러면서 절 비웃었죠. 차라리 재산이랄 게 없는 우리 식구가 가장 편한 수준이었죠. 시아버지가 계셨을 땐 그래도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싸워주기도 했어요. 여보, 애들 좀 놔둬. 다 큰 어른들인데. 어른? 내가 있는데 무슨 어른이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 시아버지도 결국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셨죠. 그런 시어머니였기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 독재자가 됐던 거예요. 아버님이 없는 명절이 되니 유독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네 시아버지 없으니까 너 편들 사람도 없지? 이제 내 세상이야.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죠. 큰애는 부엌 들어오지 마라. 의사손 귀하잖아. 넌 거실에서 쉬고 있어. 대신 유진이가 일하면 된다. 어차피 넌 맨날 하던 거잖아.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부엌에만 있어야 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만 했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죠. 야, 전을 왜 이렇게 태웠어? 다시 붙여라. 아이, 정신 좀 차려. 이런 것도 못해? 그래도 참았죠. 미련하지만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아버지 3주기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절 급히 불렀어요. 유진아, 너 오늘 와서 다락방 정리 좀 해라. 네 아버지 짐 거기 있거든. 다 버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계셨어요. 박스들 있어. 그거 다 버려. 종인 종이대로, 옷은 옷대로 분리수거해. 어머니, 그래도 아버님 유품인데. 유품? 주인도 없는데 쓰레기지 뭐가 유품이야. 빨리 치워. 다락방에 올라가니 먼지 쌓인 박스가 10개도 넘게 있었어요. 하나씩 열어보니 그 안에 시아버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낡은 일기장, 사진첩, 편지들, 특히 눈에 띈 건 수연에게라고 적힌 편지들이었어요. 보내지 못한 편지가 수십 통이나 됐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낡은 성경책이 눈에 띄었죠.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펼쳐봤더니 사이에 봉투가 하나 끼워져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자세히 읽어보니 그 내용은 시아버지의 유서였어요. 딸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죠. 그리고 이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집 창고 바닥을 파보면 작은 금고가 있을 거다. 비밀번호는 수연이 생일이다. 순간 손이 떨렸어요. 아니, 그럼 시아버지가 자살이었다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이 유서를 숨긴 걸까?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아직도 안 끝났어? 빨리 버려! 황급히 유서를 가방에 숨겼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답했죠. 네, 거의 다 됐어요. 옮기고 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유서에 적힌 창고를 확인해야 했죠. 시어머니가 마트에 간 사이 창고로 달려갔어요. 구석진 곳에 바닥을 들어 올리니 정말 작은 금고가 있었죠. 다시 원래대로 해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이 엄청난 진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타낸 시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지?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죠. 먼저 수연 씨를 만나야 했어요. 유서를 발견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수연 씨와 연락이 닿았어요. 혹시 김수연 씨이신가요? 저는 전에 연락드렸던 아버님 며느리입니다. 아버지요? 누구? 아, 그 사람. 절 버린 그 사람이 왜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아니에요. 그 아버님은 수연 씨를 버린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나서 다 설명드릴게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수연 씨를 처음 본 순간 시아버지를 빼닮은 눈매에 가슴이 뭉클했죠.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초췌했어요. 낡은 옷, 그늘진 표정.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났죠.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전에 편지를 받았거든요. 제가 아버지한테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새 가족이 있으니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아버님 방에서 찾은 유서와 전하지 못한 편지들을 보여줬어요. 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기도 했죠. 수연 씨는 찬찬히 그것들을 읽으며 오열했어요. 아빠가 날 잊은 적이 없었구나. 아빠.
한참을 울던 수연 씨가 유서의 한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우리 집 창고 바닥을 파보면 작은 금고가 있을 거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 수연 씨,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같이 가서 그 금고부터 확인해 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교회 수련회를 간 날을 택했어요. 저는 수연 씨와 함께 시댁으로 갔죠. 수연 씨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창고로 가서 구석진 곳에 바닥을 들어올리니 정말로 작은 금고가 있었죠. 수연 씨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0315.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와 USB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있었죠. 수연 씨가 하나씩 확인했어요. 첫 번째 서류는 시어머니가 수연 씨에게 보낸 편지 사본이었고 아버님의 우울증 진단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시아버지가 수연 씨를 위해 매달 조금씩 모은 돈이 든 통장이 있었어요. 아빠가 날 위해 돈을 모아둔 거예요? 수연 씨는 무너져 울었어요. 모든 서류를 복사한 뒤 원본은 수연 씨가 가져갔어요. 그때 수연 씨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죠. 사실 저도 조사를 좀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봤거든요.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어요. 하지만 사망 진단서에는 심장마비로 되어 있죠. 네? 그럼 그 여자가 조작한 거예요. 보험금 때문에. 수연 씨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께 한 일을, 그리고 저한테 한 짓을. 우리는 그날 3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의 악행들, 아버지의 고통,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요. 헤어지기 전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어요. 30만 원 정도 있었죠. 수연 씨, 이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받으세요. 아버님이 남긴 통장도 있지만 찾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일단 이거라도. 제발요. 아버님도 이걸 원하실 거예요. 제가 아버님한테 받은 게 정말 많아서 그래요. 수연 씨는 결국 받았어요. 그리고 우린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그날이 하필 시댁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큰형님 생일이 얼마 안 남아서 다들 모였죠. 식당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형님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오늘도 나한테 용돈을 줬어. 아우, 네 생일인데 왜 나한테 이걸 주니? 어머니, 제 생일인데 제가 드리는 게 당연하죠. 아우, 역시 의사는 달라. 그때 시어머니가 절 발견했어요. 유진이 왔네? 넌 왜 빈손이야?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바로 오는 바람에.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 네가 무슨 급한 일? 얼굴이 빨간 걸 보아 시어머니는 술이 좀 들어간 상태였는지 평소보다 더 과격했어요. 어떻게 며느리들 다 모인 자리에서 너만 또 빈손이야? 형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확 움켜잡았어요. 아! 이년만 맨날 빈손이야. 용돈도 안 가져오면서 밥은 또 처먹으려고 왔어?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소리를 질렀어요. 식당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형님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어머니를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어머니, 놔주세요. 놓으시라고요. 뭐? 놔달라고? 이 버릇없는 년? 그 순간 머리가 확 돌았어요. 시아버지의 유서와 수연 씨의 눈물이 생각났죠. 그리고 그동안 제가 당한 모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놓았을 때 전 조용히 말했어요. 딱 이 한마디였죠. 어머니, 이제 끝이에요. 뭐? 뭐가 끝이야? 웃기시네. 두고 보세요. 정말 끝이니까. 그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야, 너 어디가? 저기 미쳤나?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 계속 눈물이 났어요. 분하고 억울한 마음, 그리고 이제 단단히 결심을 굳힌 여러 감정이 섞인 눈물이었죠.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같이 가서 말렸어야 했는데 너무했어, 엄마가. 괜찮아.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시아버지의 유서, 수연 씨와의 만남,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 시어머니의 거짓말들. 남편은 충격을 받았지만 의외로 담담했어요. 사실 나도 느낌이 있었어.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는데. 더는 안 참아. 아버님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할 일을 할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당신이 한다면 나도 도울게. 그렇게 복수가 시작됐어요. 머리채를 잡히던 그날의 굴욕이 오히려 제게 용기를 준 셈이었죠.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머리채 사건 이후 수연 씨와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첫 만남 장소는 수연 씨가 운영하는 작은 미용실이었죠. 벽에는 미용 자격증과 함께 낡은 가족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어린 수연 씨와 시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가 5살 때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가족 사진이죠. 수연 씨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다가 다시 날카로워졌어요. 유진 씨,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시어머니 생일이 다음 달이에요. 친척들 다 불러 모아서 크게 할 계획이시더라고요. 좋아요. 그럼 그때 모든 걸 밝히는 거예요. 수연 씨가 서류철을 꺼내 펼쳤어요. 그동안 그녀가 혼자서 조사한 자료들이었죠. 수연 씨의 양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보험금이 있었대요. 그 돈으로 시어머니를 조사한 거였죠.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그 여자 교회에서 천사인 척하면서 뒤로는 사치업해요. 수연 씨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노부부에게 서류를 들이밀며 도장을 강요하는 모습이었죠. 이 사진은 작년에 찍힌 거예요. 저 노부부는 한 달 뒤에 자살했어요. 세상에. 그때 남편이 도착했어요. 퇴근 후 바로 온 모양이었죠. 남편은 시어머니 방에서 찾은 또 다른 비밀 장부를 들고 왔어요. 이건 엄마가 아버지 돈을 빼돌린 기록이에요. 뭐라고? 그 장부를 보니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시아버지 명의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빼내 자기 통장으로 옮긴 기록이 빼곡했죠. 시어머니의 계획은 처음부터 치밀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먼저 눈치를 채신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시아버지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죠. 수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역할을 나눠야 해요. 유진 씨는 가족들을 설득하고 저는 피해자들을 찾을게요. 아무래도 증언해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수연 씨가 고민에 잠긴 얼굴로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이 일을 너랑 같이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정말 해도 될까? 아니, 누나,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형들도 설득할게. 맞아요. 어머닌 너무 많은 사람을 해쳤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진실을 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연 씨가 행복하길 원하셨을 거고요. 이제 끝낼 시간이에요. 그 후 2주간 우리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어요. 저는 먼저 큰형님을 찾아갔어요. 형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님이 자살하셨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큰형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에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해 보였죠. 표정을 보니 다 알고 계셨던 것 같네요.
의심은 했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 제가 그 증거를 찾았어요. 아버님 유서도 있고요. 큰형님은 한숨을 쉬며 고백했어요. 큰형님도 시어머니의 돈에 얽혀 있었던 거죠. 실은 어머님이 우리 병원에도 투자했어. 이제 와서 발 빼기도 어렵고. 그럼 형님도 공범인 거네요? 알아. 그래서 더 무서웠어. 쉽게 말할 수도 없었고. 형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늘 당당한 형님에게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도 도울게. 증거될 만한 게 있어. 어머니가 병원 관계자들에게 뇌물 준 기록. 큰형님이 저에게 USB를 건넸어요. 이 정도면 어머니 막을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둘째 형님이 중요한 문서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나한테 남긴 편지야. 편지를 읽어보니 시아버지가 둘째 형님에게도 마지막 편지로 진실을 알렸던 거예요. 형님도 알고 계셨네요. 알았지. 하지만 겁쟁이였어. 어머님한테 맞설 자신이 없었어. 이제라도 아버님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한편 수연 씨는 놀라운 성과를 냈어요. 사체업 피해자 10명을 찾아냈고 그들 모두가 증언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 악마 같은 할망구, 우리 남편이 그것 때문에 죽었어. 집까지 빼앗아가고 이제라도 벌 받아야 해. 피해자들의 증언은 처절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악독하게 이자를 뜯어갔는지, 어떻게 협박했는지 생생히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칠순잔치를 하루 앞둔 날 수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진 씨 대박이에요. 미리 더 찾았어요. 정말 끝을 모르고 나오네요. 또 있어요? 뭔데요? 교회 건축 헌금 빼돌린 증거예요. 무려 10억이요. 시어머니의 악행은 끝이 없었어요. 교회 장로님들한테도 연락했어요. 다들 격분하셨어요. 잘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시어머니 칠순잔치 날이었죠. 호텔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끼는 교회 사람들, 친척들, 지인들까지 100명이 넘게 왔죠. 큰형님이 인사말을 하는 동안 전 무대 뒤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여왕처럼 앉아 있었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미소가 역겨웠지만 그것도 조금만 참으면 됐어요. 얼마 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서자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오늘 어머니의 칠순을 맞아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프로젝터를 켜자 첫 화면이 떴어요. 바로 시아버지의 사진이었죠. 오늘따라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고르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아버님이 자살하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한마디에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죠. 뭐라는 거야? 이게 미쳤나? 어머니 앉아 계세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프로젝터의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시아버지의 유서였죠. 이것은 아버님이 남기신 유서입니다. 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 아내의 감시와 통제, 딸을 만날 수 없는 고통을 견딜 수 없다. 교회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전 계속했어요. 그리고 여기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병원 의무 기록이 떴어요. 수면제 과다 복용, 그리고 심장마비로 조작된 사망 진단서. 어머니께서 보험금 40억을 타기 위해 사인을 조작하셨죠. 시어머니가 무대로 뛰어오려 했지만 남편이 막아섰어요. 이어서 USB에서 나온 증거가 화면에 떴어요.
돈봉투를 건네는 사진, 계좌이체 내역, 교회 목사님이 일어났어요. 권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자 문이 열렸어요. 수연 씨가 들어왔죠. 검은 정장을 입은 수연 씨는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로 올라왔어요. 수연 씨를 보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네가 왜 여기... 안녕하세요. 전 김수연입니다. 김철수 씨의 첫째 딸이죠. 수연 씨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20년 동안 전 아버지가 절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이 여자가 보낸 편지 때문에. 화면에 시어머니가 보낸 편지가 떴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아버진 절 매일 그리워하셨고 만나려고 애쓰셨어요. 수연 씨가 금고에서 찾은 편지들을 보여줬어요. 시아버지가 20년간 쓴 편지들. 이 여자가 우리 부녀를 갈라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죠. 수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화면에 사채업 장부가 떴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불법 사채업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죠. 그때 문이 활짝 열렸어요. 피해자들이 줄줄이 뛰어들어왔죠. 우리 남편이 전염 때문에 죽었어요. 집을 빼앗아갔다고. 내 평생 하나밖에 없는 집을. 열 넘는 피해자들이 줄줄이 증언했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니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큰아주버님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주버님 얼굴에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엄마, 이제 그만하고 인정해.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너까지 우리 착한 장남이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의 목소린 더 이상 위험 있는 권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배신당한 어미의 절규에 가까웠죠. 그녀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겠다. 엄마가 아버지를 어떻게 몰아붙였는지도. 둘째 아주버님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 깔고 통장 빼돌리고 수연 누나 못 만나게 막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수십 년간 쌓인 울분이 폭발하는 것 같았죠. 산 사람도 괴롭히더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평생 군림하던 어머니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남편도 일어났어요. 남편의 목소리에도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묻어났죠. 아버지가 유서에 더는 살 수 없대. 엄마가 그렇게 만든 거야. 세 아들이 모두 등을 돌린 순간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니야, 아니야! 시어머니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더 이상 무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죠.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 한복 치마가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을 기어 아들들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제발 아들아, 엄마 버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지만 세 아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죽였어. 그리고 누나의 인생도 망쳤어. 큰아주버님의 마지막 선고가 떨어졌어요. 우린 더 이상 엄마의 아들이 아니야. 그 말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죠. 그 모습은 너무나 처참해서 미워했던 저조차도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화려했던 생일 잔치는 이제 그녀의 장례식이나 다름없었죠.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교회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아유, 자식들까지 다 등 돌리다니 자업자득이지. 수근거리는 소리가 시어머니의 귀에도 들렸을 거예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그녀에게 이보다 큰 지옥은 없겠죠. 그때 목사님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 목사님을 봤어요. 마지막 희망이라도 품은 것처럼 오늘부로 본 교회에서 제명합니다. 교회 건축 헌금 횡령건도 고발할 예정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친척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평소 시어머니에게 아부하던 사람들조차 괴물 보듯 했죠. 평생 그렇게 독하게 굴더니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살아?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단 1시간, 그 1시간 만에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아들들의 사랑, 교회의 지위, 사회적 명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 제게 기어왔어요. 유진아, 제발 네가 말해줘. 이건 다 거짓말이라고. 네가 날 모함한 거라고.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어머닌 절 인간 이하로 취급하셨죠? 제 머리채를 잡고 제 가족을 무시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아버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수연 씨와 아버님의 부정을 짓밟은 거고요. 저는 몸을 굽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어요.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준 만큼 대우받는다고 하셨죠? 이제 어머님도 그동안 하신 만큼 대우받으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어머니, 기억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를 무너뜨린 건 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자신이에요. 전 그저 어머니가 해온 진실을 밝혔을 뿐이죠. 시어머니가 제 발목을 잡고 애원했지만 전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제 앞에서 무릎 꿇지 마세요. 이제 법정에서 꿇으셔야 하니까요. 재판은 3개월간이나 진행됐어요. 시어머니의 죄목은 길었죠. 시어머니는 늙고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최후 진술하십시오. 저는 그저 가족을 지키려고, 아니, 제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없어 보였어요. 판결은 징역 7년, 피해배상금 50억을 지급하라고 나왔죠.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 동결됐고 집도 경매에 넘어갔어요. 다행히 수연 씨는 정당한 상속을 받게 됐어요. 가장 먼저 아버님 묘소를 새로 단장했어요. 그 옆에 비석도 세우고요. 특히 놀라운 건 두 형님네의 변화였어요. 큰 형님네는 시어머니가 반대했던 그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대성공을 거뒀어요. 나도 몰랐는데 이 원래 사업 수완이 있었던 것 같아. 어머니가 항상 내 판단력을 무시했는데 이제 보니 내가 꽤 괜찮은 사업가였더라고. 큰아주버님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기 뜻대로 일을 추진한 거였죠. 매출이 석 달 만에 2배로 뛰었고 직원도 10명이나 새로 뽑았대요. 형님도 그런 남편의 변화에 놀라워했죠. 둘째 형님네는 더 극적이었어요. 평생 시어머니가 못하게 했던 골프를 다시 시작했는데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거예요. 골프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기로 과감히 결정을 했대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승진 심사에 도전해서 부장이 됐고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형들 보니까 나도 용기가 생기더라고. 우리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 세 형제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니 모두가 날개를 펼 수 있었던 거예요.
큰형님이 어느 날 제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다 동서 덕분이야. 용기를 내서 어머니의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우린 평생 어머니 그늘에서 못 벗어났을 거야. 정말 고마워. 동서가 우리 모두를 구한 거야. 시어머니가 수감된 후 1년이 지났어요.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죠. 명절 때 모이면 모두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웃어요. 요즘은 아이들도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며느리들끼리 정했죠. 서툰 손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 참 기특해요. 그리고 수연 씨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아버님에게 갈 때마다 연락을 하곤 해요.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면회를 요청한 거예요. 한번 가볼까? 남편이 물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준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대신 편지를 보냈죠. 어머니, 저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없으니까 모두 날개를 펴고 사는 것 같아요. 언젠간 용서할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곳에서 진심으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침묵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우리 가족 모두가 알면서도 침묵했기에 시아버지는 목숨을 잃었고 20년을 원망 속에 살았으며 우리 모두는 시어머니의 독재 아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때로는 맞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 수 있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일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가족이란 이름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맞설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